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YTN 라디오 예스 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은 우리 사회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죠. 기본적인 공공인프라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교통 관련 현안도 적지가 않죠.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김유정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에게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에게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떨어져서 6.1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설악산은 영하 4.1도, 대관령 영하 1도로 이번 가을 첫 영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내륙은 맑은 가운데 건조합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물론 화재 피해도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8.4도,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부문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BMW 차량 화재 사고 조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자율주행차 상용화까지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직접 초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권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부쩍이나 쌀쌀해졌는데 몸 상태는 괜찮으신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교통안전공단 본사가 경북 김천에 있잖아요. 네. 혹시 오늘 올라오신 건 아니죠? 예, 어제 저희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신데 또 이게 방송 출연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추운 날씨 때 이사장직을 맡아서 시작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왔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빠르게 이렇게 지나왔는데, 예. 정말 지난 여름은 굉장히 저희 폭염 때문에 많이 더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거기에 BMW 화재가 있어가지고, 예. 아주 상당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바쁜 또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안 얘기해보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사명에서도 있다시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말이 교통안전이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현안과 이게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부터 여쭤볼까 고민하다가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신 그 BMW 차량 화재 사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인한 조사 이런 것들 여쭤보려고 해요. 처음에 BMW 측에서 이제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핑계대면서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불만 여론이 확산하니까 업체도 리콜에 나서고 이런 조치를 했는데 지금 조사는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이제는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시피 현장에 그 화재 난 그 현장의 각종
부품들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BMW가 그 제출한 기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세 번째는 소비자 단체나 그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들. 또 저희가 이제 민간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엔진이나 실제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금 파악하는 그런 실험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서는 그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관련 차량을 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안전 진단을 받고 리콜 조치를 한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배기가스 저감 장치 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예, 지난 10월 초에 그 서울 송파에서 안전진단 받고, EGR 모듈을 바꾼, 차량에서 그냥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고 관련 부품도 다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는 이것을 보면서, 그 BMW가 제기한 문제 외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GR 결함 외에도 흡기 다기관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등 다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가 그 이후에 보니까 BMW 118D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리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저는 520D라든지 320D라든지 2000cc 그 디젤 차량들이었는데 이거는 1800cc 디젤 차량에서 화재.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지금 BMW에다가 지금 기술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빨리 처리한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종에서 또 다양한 원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도로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었는데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또 올해 속도 하향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평소에 익숙하게 다니던 곳을 그냥 평소처럼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속도 줄이라고 경고음이 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평소보다 그 제한 속도가 좀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경고음을 울리고서 속도를 좀 줄인 건데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OECD 중에서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아주 연간 한 12,000명 정도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다 이제는 이 대책을 갖다가 법무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00명 초반, 금년도 이제 3,000명 후반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OECD 평균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1.1명인데 비해서 저희는 1.9명입니다. 특히 이 보행자 사고는 10만 명당 3.5명으로 다 그 OECD 평균 한 3배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군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다가 결국은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보행자에게 조심하라고 하기보다는 자동차 위주로 이런 제한 속도를 줄이게 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줄었죠? 저희가 지금 통상적으로 도심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좀 60km로 다 이렇게 설계를 돼 있는데 이것을 한 50km 정도로 10km 정도 낮추는 정책이고 또 주택가나 이면도로에서는 이 속도 제한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구간들이 많고 운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한 30km.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 같은 데 이제는 거주지 우선 지역
이런 데서는 뭐 한 10km 정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사람이 빨리 걷는 수준으로 자동차 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행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자고 방향을 설정을 하고 금년도부터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현재 이제는 속도 하향 구간에 대해서 이제는 이 영향 분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외 선진국의 사례라든지 저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을 한 결과 사망자 숫자는 약 한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올여름에 어린이 통학버스 그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이후에 뭐 지자체별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 어린이 통학버스는 좀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린이가 승하차 할 때 이 사각지에서 생기는 안전사고 예. 또는 어린이가 이동 중에 통학버스가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된 것은 어린이를 차 안에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슬리핑 차일드 책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갖다 도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은 운전자 부주의에서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어린이한테 이 500원짜리 조그만 휴대용 장치를 하나 주면은 네. 어린이가 승하차를 할 때 그것이 모바일 웹을 통해서 부모한테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어린이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웹을 통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14개 정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희 교육부하고도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초등학교 쪽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아이가 가지고 타고 부모에게 전달이 되면은 부모님들은 훨씬 좀 마음을 놓으시겠어요. 네. 아이들 교육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이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안전실천 뭐 시민연합 이라든지 어머니 그 안전 지도자 협회와 이제는 같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미취아도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PPT라든지 아니면 VR 체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는 뭐 학교에 이제는 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뭐 안전 골든벨 뭐 교통 담벽에다 이제 교통 안전 벽화,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제는 부수적인 사업도 하면서 그 어린이들한테 이제 맞추면 이런 어릴 때부터의 그런 그 안전 교육을 지금 저희가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맞아요. 평생 써먹을 그런 안전과 관련된 내용 저도 어렸을 때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안전과 관련한 그런 경각심과 또 정보를 얻으면 좋겠네요. 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얘기도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율주행차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미국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이 좀 앞서 있는 거고요. 일본하고 저희가 좀 쫓아가고 있는 그런 격차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2020년을 전후해서 저는 레벨 3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 그 레벨 3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이제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서는 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텐데 공단에서는 그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저는 구비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차들이 이제는 주행할 수 있는 법규나 인프라 등 이런 제도적 정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저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 쪽에 저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단계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하고 운전자하고 같이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하다가 차량으로 제어권을 넘기고 또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 운전대에 넘기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운전자 제어권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편해도 불안하면 못하죠.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 도시를 표방한 KCT 건립 공사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KCT가 뭡니까? 예,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화성에다가 한 1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는 KCT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KCT라면은 쉽게 얘기하면 모형 도시를 만듭니다. 모형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는 자율주행차들이 도시에서 운전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가 요 KCT를 만들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수한 것은 저희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저희가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여기다 5G 통신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최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드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자격 시험이 있네요. 공단에서 주관하는. 이건 어떤 건가요? 지금 드론 하면 저희가 이제 무인 멀티코터 이게 정말 정식 명칭인데요. 자체 중량이 한 12kg를 초과하는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드론을 조종을 하려면은 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자격시험은 저는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상당히 요즘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월까지 해서 한 1,500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 응시생에 비해서 한 140% 정도 이렇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럼 드론 산업도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른 굉장히 총화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전문 인력 양성을 하려면 이 교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관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교육기관 인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전문 교육기관이 지금 한 92개소가 이제는 인가를 받고 있고 또는 일반 민간인이 하는 일반 교육기관도 한 200여 개소가 있는데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저는 교관이 2-3명씩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교관 양성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공공 분야에 이제 수요를 많이 창출해 가지고 이 드론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재난 감시 아니면은 안전 진단, 현장 점검, 국토조사 등 이런 어떤 특화된 업무를 갖다가 드론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교육 분야별 어떤 VR 콘텐츠 제작이나 시뮬레이터 구축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이런 거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서 또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와 라디오는 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 듣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공단의 고유업무인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모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보행자로서 또 운전자로서 항상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특히 이제 10월 달이 행락철 맞아요. 단풍놀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평시에 비해서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전띠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지금 뒷좌석에서 안전띠 안 매신 분들은 지금 꼭 매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안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해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마이앤트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을 받아보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분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유정 뉴스핀 여행 전문 기자와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핀 김유정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 멀리 남해군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금산도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어딜 가볼까요? 이번엔 좀 가까운 곳으로 좀 했어요. 네. 수도권 아닌데요. 강화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한테 가을 여행을 꼭 필수적으로 다녀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가을이 또 주된 계절이라고 해서 네. 교육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사책에도 나오고 강화도는 되게 많은 교과서에 언급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가보면 참 좋을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강화도 하면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 멀리 가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맞아요. 힘들어서. 네. 그러면 강화도에도 여러 가지 좀 세분화시켜보면 볼거리가 많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되게 잘 안 알려진 곳들이 생각보다 강화도에 많아요. 네.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저는 오늘은 좀 안 알려진 곳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옥토끼 우주센터. 옥토끼 우주센터? 네, 강화도에? 귀엽죠, 네. 예. 달에 있는 옥토끼. 이름은 참 귀여운데 강화도에 귀엽죠. 이런 게 있는 줄 네, 몰랐네요. 모르셨죠. 네, 이름이 참 귀엽는데 옥토끼 우주센터는 이름은 귀엽지만 그 우주과학박물관과 야외 테마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관련된 박물관으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3D 영상관은 물론 우주 엘리베이터, 미래도시 꼬마 기차 이런 식으로 체험 시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이런 거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보는 태양계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네. 와닿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양계나 항공, 우주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전시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룡하면 또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룡 또 그 혀가 친근한 게 있어가지고요. 좋아하죠. 또 저도 이름을 막 외울 수 없는 그 긴 이름들을 정말 4살, 5살 조카들은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공룡이 참 인기가 좋은데요. 또 외부에 있는 공원에는요. 공룡이 실제 크기 모양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애들 참 좋아하겠다. 네, 한 60여 마리가 있는데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또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국이기도 하고요. 평일에는 사실 오전 9시 반에 열어서 오후 6시에 닫아요. 이거는 사실 워킹맘이나 워킹데디는 갈 수가 없는 거고 우리의 컨셉에 맞게 이번 주말은 어디 갈까잖아요. 네.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불빛 축제까지 할 정도로 늦게까지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낮
낮도 밤도 즐길 수 있는 토요일에 가시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유이용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24개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나이별로 조금 다르니까 이제 조금 금액은 좀 미리 체크해서 가보시면 좋고요. 뭐 여기 강화 군민이 계시다면 우리 청취자 중에 네. 그 군민은 또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또 가까운 곳에서 한번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부 다 둘러보는데 한 최소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옥토끼 우주센터에서 말을 하긴 하는데 4시간은 조금 빠르고요. 천천히 둘러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옥토끼 우주센터.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우주체험관 그리고 막 공룡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맞아요. 남학생들이 더 좋아하죠. 네, 근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흥미를 잃게 됐어요. 어려우니까요. 과학이 재밌던 거에서 어려운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더 쉽게 배워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또 더 관심 있게 이쪽을 파고드는 아이들이 생길 테니까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내 아이도 혹시 과학자로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자, 그리고 강화에 또 볼거리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색 체험거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시장들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좀 청년몰이라든지 뭐 새로운 곳들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화 중앙시장 내부에 그 강화 관광 플랫폼이랑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가면 뭐 옛날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있고 터치를 하면 이제 강화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VR 체험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강화 역사 혹은 강화도의 관광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한눈에 정리해 놓은 곳이고요. 또 옆에는 강화 소창 체험관이 있어요. 이 두 군데가 가까이에 있거든요, 다행히. 네. 그래서 이 관광 플랫폼을 먼저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강화 소창 체험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다 무료입니다. 네. 전통적인 것에다가 최신 기술, 뭐 VR 가상현실 같은 것을 접목시켜 놓은 건데.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강화 소창 체험관이라는 곳은 글쎄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맞아요. 소창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실 텐데요. 네. 일단 소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1960년대에서 80년대가 사실은 강화도 대표 직물이 소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창은 직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직물이 생지와 뭐 흰소창 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해외에서 수입해온 실을 그대로 쓰는 것이 그냥 이제 생지, 누런 실을 표백해서 쓰는 것이 흰소창인데 혹시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이제 일회용 기저귀를 쓰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면 기저귀를 썼잖아요. 그럼요. 그게 바로 소창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주 친환경적인 소재여가지고요. 이불 안감이나 아기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아직까지도 교복이나 양복 같은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이제 합성 섬유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정말 이 소재만큼 친환경적이고 좋은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창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공장들도 되게 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그 직물로 대체되면서 되게 다 축소가 됐고 공장이 한두 개 정도만 남아 있고요. 체험센터로만 재변모를 해가지고 체험센터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새로. 네. 그렇군요. 네. 어렸을 때 그 기저귀 많이 썼는데 요즘에도 다시 또 맞아요. 기저귀를 많이 쓴다고 해요. 요즘에 왜냐면 친환경적인 소재여가지고 아이들이 요새는 또 환경이 너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아토피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천 기저귀를 쓴다고 하는데 그 천 기저귀가 소창입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 강화 소창 체험관이라고 옛날에 그 공장이었던 곳을 이제 체험관으로 만든 곳인데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천들, 비단들, 직물, 소창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
견우와 직녀에서 직녀가 이렇게 직무를 하는 그런 배틀 그 배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다 직무를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었는데 그 소창을 한 손수건 크기 정도로 나눠주고요. 거기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도장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나만의 손수건을 만드는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체험관 바로 옆에는 한일은행장 사택이었어요. 근데 그 사택까지 체험관으로 쓰고 있는데 사택 보존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바닥이며 뭐 화문석 바닥, 뭐 이제 천장에 있는 뭐 기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라서 그런 방 안에 들어가서 직물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역사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은 무료인데 유료로 전환될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얼른 서둘러서 이번 주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좀 더 활동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할 텐데 뭐 없을까요? 사실 통영에 생긴 게 루지라는 건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6-7개만 있는 아주 특이한 체험거리예요. 근데 이게 강화도에도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루지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동계올림픽에 당시에 쓰였던 그 루지를 약간 체험거리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근데 강화도 루지가 1.8km로 동양 최대 길이를 자랑합니다. 길다. 네, 그쵸. 거기 또 멋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곤돌라를 또 타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지는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는 이제 발을 앞으로 하고 누운 자세로 하는 이제 목재로 된 썰매를 타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원래 가죽으로 만들어진 손잡이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철로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진 걸로 하고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생 3학년 이상 이용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탄다면 어린아이들도 같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네요. 강화도 먹거리도 하나 들어볼까요? 강화도 먹거리는 사실 꽃게가 제일 유명한데요. 꽃게로 만든 해물탕, 게장, 새우튀김, 많은 것들이 초이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같이 한번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쌀쌀한 가을날에 참 맛있겠네요. 오늘 강화도 다녀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중 뉴스픽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오늘도 함께하죠.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태풍 콩레이 때문에 또 비상이었고 고양시에서 저유소가 화재가 나면서 좀 정신 없으셨을 것 같네요. 네, 저보다 좀 출동 대원들이 많이 바쁘셨는데요. 태풍 콩레이는 다행히 수도권 지역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이제 저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근무도 섰고요. 고양시 저유소 화재의 경우 서울 바로 옆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보여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는 신고를 한 경우가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이제 화재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되면서 서울에서도 차량 지원이 나가서요. 제가 있는 양천소방서의 경우에는 이제 물탱크 차로 지원을 나갔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서울 전역에서도 연기가 다 보였고 저희 집에서도 베란다 나가보니까 연기가 자욱한 것이 고향에서부터 쭉 저쪽까지 퍼져 있더라고요. 주변 지역에 있는 소방서들도 다 지원을 나갔을 텐데 일요일 오전에 11시쯤에 불이 나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한 17시간 정도 불이 타다가 이제 꺼졌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탱크로 번지지 않고 진화가 돼서 다행이에요.
지금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사고 원인도 명확하게 또 드러날 것이라고 믿고요. 앞으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오며 가며 완강기가 그 건물 창가 옆에 붙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실제로 쓰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쵸. 이제 지난 7일 전북 전주 신도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예. 당시 대피하던 투숙객들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완강기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 탈출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 홀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한 사례는 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완강기를 잘못 사용해 이제 추락한 사례가 꽤 많았고요. 완강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서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완강기에 의지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네. 방법을 잘 몰라서 높은 건물에서 줄 하나에 매달려서 창문으로 빠져나오는 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완강기를 불이 났을 때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비상 상황 시에 대피할 때는 비상 계단, 피난층으로 대피를 먼저 시도하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피난로가 전부 막혀서 대피가 어렵고 이제 119 구조대를 기다릴 여유도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죠. 완강기는 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 높이 중 제일 낮은 3층인데 올라가서 솔직히 아래 보시면 맨몸으로 창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네. 그 이상의 층이면 더욱 무섭고요. 이제 혹시 이 완강기 또 열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놀러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에도 항상 있고 벽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도 좀 라디오 스튜디오가 8층에 있는데 완강기가 저 창가에 있어요. 그래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왠지 소방시설, 이런 대피시설은 만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설치를 해본다든지 열어보거나 한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랑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기만큼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피난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소화기 교육과는 달리 아직 이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니 이제 비상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완강기는 크게 로프, 속도를 조절하는 이제 조속기라고 불리는 완강기 본체, 고리,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설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완강기를 보관하면서 꺼내세요. 제일 먼저 완강기 본체에 고리를 이용해 설치대에 거는데요. 본체에 고리를 걸고 그 고리로 설치대에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잠금 장치는 반드시 돌려서 나사를 잠그도록 하고요.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요. 안전벨트는 겨드랑이 아래 가슴 쪽에 차되 줄이 가슴 앞쪽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착용 후에는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안전벨트까지 착용하고 나면 밖으로 아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로프가 감겨있는 릴을 탈출할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줄이 다 펴졌으면 이때 이제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내려올 때는 건물 쪽을 보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마치 그 군에서 훈련할 때 하강하는 레펠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설명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라고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소화기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너무 당황하니까 소화기를 그냥 던져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 소화기 사용법 알잖아요. 그래서 이 완강기 교육도 이제 실시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교육부와 소방청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면은 아마 소화기처럼 쉽게 많은 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완강기 한번 열어서 어떤 건지 미리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벨트를 가슴 쪽에 걸고 나오는데 추락 사고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줄 하나의 무게를 실어야 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선 고리를 확실하게 걸고 이제 빠지지 않게 잠그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이게 고리가 나사로 돌려 잠그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돌려서 잠그시고 안전벨트 착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벨트가 가슴 겨드랑이 아래에 살에 껴서 내려오는데 이때 무섭다고 팔을 모아서 앞에 줄을 잡거나 움츠리시면 벨트가 가슴에서 이제 팔 위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하. 내려올 때는 반드시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인 뒤 양팔을 양옆으로 뻗어 벽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려오세요. 이때 또 2명이 같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왕관기는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는 150kg까지 사용 가능해요. 또한 이 왕관기는 일반이랑 이제 간이 왕관기로 나눠지는데 일반 왕관기는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해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간이 왕관기는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 걸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일회성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군요. 줄을 잡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벨트에 기대해서 내려오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는 건 아니고 119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사용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